네, 자, 이번 시간 제 63회 기출문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이제 인강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63회는 2015년 6월 7일 날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여러분들 뒤에 이건 저 기출문제 실무 시험 할 때 입력할 거고 합격률이 56.73%가 나왔습니다. 여기 합격률이 높은 겁니다. 평균에 비해서 한 5, 6%, 6%, 7%? 예전 그 합격률을 보면, 여기 전산회계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나중에 화면 정지해서 올려놓을게요. 가장 높을 때가 61%, 63%이고요. 안 좋을 때가 여기 바로 이 전 시험, 62회 시험이 35%였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56.7%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내가 실력이 이렇게 올랐나가 아니고 문제가 약간 쉬웠습니다. 그 쉬운 이유가 아주 좀 엉뚱한 데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면 알겠지만 두 문제가 정답이 두 개씩 나와버렸습니다. 출제 오류가 돼서. 이거는 중대한 실수인데 세무사회 요즘 출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회에 하나만 나와도 수능 같으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우리나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표를 제출할 정도로 수능에 한 문제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여기 전산회계 시험은 요즘 들어서 그 오류나 중복, 답이 중복이 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론 시험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난 것. 회계 순환 과정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했었는데 조금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쓴 그 회계원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모든 거는 거래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물건을 사고 팔든가 해서 거래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차변이냐 대변이냐 구분하는 분계를 분계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계정으로 옮겨주는 총계정 원정으로 옮긴다 그러죠. 전기를 하게 되고요. 전기하면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여러분들이 아주 머리 아파하는 대손충당금, 수익비용 이연 및 예상 요거를 한 다음에 장부 마감해서 재무제표까지 이렇게 갑니다. 크게는 거래에서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각 계정에 전기하고 시산표 작성한 다음에 결산 정리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로 되돌아가서 보면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거래 인식. 자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답이 갈릴 건데 제일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그걸 차변이냐 대변이냐 계정 과목은 뭘로 할 거냐 정한다 그랬죠. 바로 분계. 자, 2번, 3번은 아웃입니다. 분계한 다음에 그거를 전개해 준다 그랬죠. 각 계정에. 그 계정이 모인 게 바로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분계한 거를 각 계정에 전기한 게 맞았나 틀렸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시산표, 다른 말로는 일월계표라는 말을 씁니다. 일일 마감한다 그랬죠. 일마감.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날 무사히 퇴근을 하는 거고 뜰리면은 맞춰놔야죠. 그래서 분계한 거를 총계정원장에 옮겨준 전기가 맞았나 틀렸나 시산표에서 확인.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결산 정리 들어가서 재무제표까지 간다 해서 바르게 나타난 건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차하는 순간에 이거는 순서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기에 있는 A, B, C 및 D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재무상태표는 무엇에 무엇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손익계산서는 무엇에 무엇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상태표 표를 한번 보면 2012년 12월 31일 현재
일정 시점. 근데 손익계산서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요 C에 해당되는 건 일정 기간입니다. 자, 일정 기간에 요거를 뭐를 나타낸다? D는 수익과 비용, 이거를 다른 말로 경영성과라 그럽니다. 경영성과.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낸다. 재무상태.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재무상태라고 보통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는 재산상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A는 일정 시점. 자, 일정 시점 여기 있습니다.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B는 재산상태, 재무상태, C는 일정 기간, D는 경영성과. 3번. 자, 일정 시점 재산상태, 일정 기간 경영성과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자,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하나만 작성해도 당기순이익 구할 수 있는데 요거 일일이 다 두 개를 왜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도 옛날에 회계 처음 배울 때 궁금증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식당을 운영한다. 매일매일 매상이 생기죠. 그러면 매출액, 수익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손익계산서에 적어야 돼요. 근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물건을, 자, 식당에서 음식을 팔고 돈이 들어왔어. 현금. 현금은 또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은 손익계산서에 못 적습니다. 이거는 수익과 비용만 적잖아요. 경영성과라는 게 수익과 비용인데 그러면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다음 돈이 나간다? 그럼 또 재무상태표. 돈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전력비가 나갔다. 직원들 월급 줬다. 월급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따로따로 작성을 하지만 자,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양다리도 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 손익계산서에서 생긴 당기순이익, 재무상태표에서 생긴 당기순이익 양쪽을 비교해서 같아야 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느냐? 회사 장부의 생명은 뭡니까? 정확도입니다. 장부가 틀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재무상태표만 작성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이거 두 개를 짬뽕으로 적어 놓는 거. 가계부, 이른바 단식북이죠. 수익, 비용, 자산부채, 자본 여기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뜰려도 자체 검증 기능이 없어요. 가계부는. 뜰려도 뭐 상관은 없죠. 엄마 가계부 뜰리게 했다고 그래서 아빠가 내 쪽까지 못 하죠. 지가 거꾸로 쫓겨나려고. 가계부 같은 경우는 뜰려도 상관이 없는데 회사 장부는 뜰리면 세무신고라든가 기타 사장님한테 다 보여줘야 되고 주주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원화 시켜놓고 양쪽이 다 맞았나 틀리나 자체 검증 기능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복식북이라 그러는 거고 참 과학적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래서 동시에 작성하는 거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 자,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아까 이야기했죠.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수익과 비용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면 영향을 주는 건데 1번인 경우에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들어오고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잖아요. 수금해왔어요.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 비용 없습니다. 이거는 재무상태표에만 들어가서 아니고 거래처와 상품 매매 계약만 체결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계약도 거래라 그러지만 회계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감 발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거래 자체가 아닙니다.
보관 중인 약소금이 만기가 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 들어오고 약소금 보관 중인 거니까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 부도 안 나고 현금으로 찾아왔어요. 교환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받을 어음도 자산, 현금도 자산. 자, 손익계산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번 건물에 대한 임차료 현금으로 지급. 이거는 자산이 감소지만 이게 뭐예요? 임차료가 비용이죠. 집세를 준 거죠. 자, 임대료는 집세 받은 거니까 수익, 임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집세 받은 거고 이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료를 준 건데 비용이 생겼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자,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현금 과부족 계정, 인출금 계정, 가지급 계정, 가수금 계정 등이 공통점을 고르면 뭐죠? 현금 과부족. 돈이 장부하고 실제 금고에 있는 돈이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임시 계정으로 현금이 과다 또는 부족을 적어서 원인을 찾으러 다녀야죠. 그 다음에 인출금. 사장님이 돈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가져가 버렸을 때. 가지급금. 직원 출장 가면서 야, 약 얼마 가져가 봐. 나중에 모자라면 청구하고. 가수금. 누군가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보낸 사람이 그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책 주문할 때 보면 주문한 사람 이름하고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못 찾습니다. 그거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때 임시로 적어두는 계정 가수금. 돈 들어왔는데 현금은 장부 통장에 들어온 거와 장부하고 맞아야 되는데 들어온 원인을 모르면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임시 계정 씁니다. 전부 다 일시적 가계정이라는 거. 임시 가짜입니다. 내가 가정하건대 라고 할 때 임시 계정.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손익계산서 계정 이거 수익비용이고 재무제표 표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이고 얘네들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아무 데도 못 들어갑니다. 임시로 해놓은 계정일 뿐이에요. 차감적 평가 계정 이건 뭐예요? 예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예요. 뭐예요? 얘는 얘 빼고 계산해야 돼. 그래야 순수한 금액이야 하는 게 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4번 문제는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요. 다음 중 재고자산, 팔다가 남는 거, 창고에 넣어둔 거, 해당하는 것, 판매용으로 구입한 핸드폰, 핸드폰 가게. 저도 이번에 2년 약정기간 끝나서 새로 바꿨는데, 자, 요 핸드폰 가게에서 판매용 핸드폰은 재고자산이 맞죠. 이걸 상품 그러는 겁니다. 자, 거래처 직원에게 명절에 줄 선물 세트를 구매한 경우 거래처 직원에게 줄 거는 접대비죠. 그 선물 세트를 사왔지만 이 선물 세트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하거나 할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접대비에 해당돼서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영업용으로 구입한 복사기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인 비품에 해당이 되죠. 비품. 4번 직원에게 지급할 단체복을 구입한 거. 이거 재고자산의 조건은 뭐냐면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에서 보유한 자산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죠. 이거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입니다. 4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판매용으로 구입한 핸드폰이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6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기말 결산 정리 사항 중 수익과 비용이 이연. 이연이란 뜻이 뭐죠? 요거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죠. 수익과 비용이 예상 및 이연. 예상은 지금 생기지는 않았지만 수익과 또는 비용이 생길 거야 라고 예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건데 내년 3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올해 게 6개월치가 있다. 그러면 올해 것이 예상되는 거니까 올해 장부에 12월 31일 날 돈은 안 들어왔지만 올해 수익으로 올해 분은 미리 적어 놓는 게 예상.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연은 뭐예요? 예상이 아니고 반대 개념. 넘기는 거. 야, 돈은 우리가 보험료를 1년부 다 냈어요.
근데 그 보험료 중에 절반은 보니까 내년 보험료더라. 그럼 원래 보험료 장부에 적으면 안 되지. 내년 장부에 적어야지 하는 게 이연입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수익비용 이연비 예상은 앞에 여러분들 인강 앞쪽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론 끝난다고 바로 여기 최근 기출 문제로 들어와 버리면 제가 모든 강의를 다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시간 제약이 있어서 자, 요거는 맨 앞쪽에 중간쯤에 가면 수익비용의 이연비 예상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시험에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수익과 비용이 이연에 해당하는 것, 내년으로 넘기는 것, 그러면 4개 중에 3개는 예상이고 하나는 이연일 겁니다. 자, 6번에 1번. 임대료 선수분 계상 및 임차료 선급분 계상. 임대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년치까지 한꺼번에 1년치 받다 보니까 내년 끝까지 받았다. 여기는 보니까 이 서울, 경기, 인천, 아마 제주도 빼고는 월세로 딱딱 받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나중에 사실 분들, 제주도는 월세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건물을 빌리거나 집을, 아파트를 빌리는데 전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는 전세가 여기 대도시보다는 적어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야 집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죽는세라 그래요. 월세는 내고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는 돌려받고 나오지만. 그래서 1년치 한꺼번에 월세 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집세를 받은 거예요, 임대료. 근데 선수, 내년 것까지 미리 다 받았는데 자, 내년 6월 말까지다. 그러면 6개월은 올릴 게 맞는데 6개월은 올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내년 장부에 적어야 돼. 그럼 원래 이거 돈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했을 거예요. 그 임대료 6개월치는 원래 장부에서 빼고 내년 장부로 넘긴다. 선수 수익 처리해 줘야 됩니다.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거. 수익의 이연. 요거는. 그다음에 임차료는 비용이죠. 요거는 집주인 입장이고 요거는 그 세입자 입장이에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준 거죠. 요거는 미리 받은 거고 1년치. 그래서 줘놓고 보니까 여기는 임차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있었을 거예요. 차변에 임차료 뭐 한 달에 10,000원이다 하면 1년에 12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했겠죠. 자, 근데 요 12만 원 알고 봤더니 올해 게 6만 원이고 내년 것이 또 6만 원이었다. 그럼 요 임차료 요거 그대로 놔두면 엉터리 장부라는 거죠. 요 임차료 12월 31일 날 대변에 임차료가 6만 원 빼줘야 됩니다. 이건 내년 장부에 적어. 요 비용은. 그래서 요 뺀 거는 돈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까 차변에 자, 먼저 지급했다. 선급분이다. 선급 비용 6만 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건 비용의 이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맞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수익비용이 예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대료 선수분 계상 및 임차료 미지급분. 이거 비용 안 준 거 돈은 안 나갔지만 원래 돈은 내년에 나갈지언정 원래 비용이니까 원래 장부에 적는다. 이건 예상입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은 앞에 수익비용이 이연비 예상 그거 다시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7번 문제요.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7번 문제.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다. 자, 1,000만 원짜리 차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한다면 매년 100만 원씩. 그래서 10년 지나면 똥차가 되는 거죠. 정액법은 맞고요. 정률법은 역삼각형. 첫 해는 많이, 나중엔 적게. 결과론적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총액은 같고 자, 1번은 맞습니다. 틀린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감가상각의 3요소는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액. 이거 정액법 공식에 나오죠.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잔존가치. 자, 2번도 맞습니다.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대상이 된다. 유형자산 중에요.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땅도 낡아요? 이 땅 3만 년 됐어. 낡아서 버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또 건설 중인 자산. 이미 건물을 짓고 있어요. 3년에 걸쳐서.
그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한참 짓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거 뜰려서 이게 정답이 일단 하나 나왔고요. 이 7번 문제가 복수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기타의 감가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비 중에요. 기타의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자, 대손상각비는 기타 대손상각비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려면 대손상각비. 외상 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이라든가 기타 채권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매출 채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은 기타다 아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기타의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된다. 자, 요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해야 될 거를 엉뚱당뚱하게 여기 감가상각 문제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보통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자, 두 개의 복수 정답이 나왔고 만약에 시험 볼 때 3번 하나만 해도 되고 또는 4번 하나만 해도 되고 1, 2번 하면 그거는 물론 오답 처리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시험 그 저장을 해보면 객관식은 두 문제를 클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체크되어 있으면 자 정답 처리됐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볼 때 좀 불안하면요. 여기 보면 자 감가상각비 어디 없나요? 자 지금 영업의 비용에 한번 쭉 보세요. 기타의 감가상각비가 있을까 없을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있어요. 근데 기타의 감가상각비는 있지도 않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혹시나 불안하면 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은 항상 켜놓으세요. 켜놓다가 불안하고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하면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없으면 이제 확실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이것도 정답이 두 개 나와버렸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임의대로 집어넣은 거고요. 다음 중 지급어음 계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지급어음 계정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급어음은 부채죠, 이거.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거죠. 그리고 부채는 증가가 어느 쪽이에요? 여기가 증가입니다. 자, 여기가 증가. 이쪽이 차변이 부채의 감소죠.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그럼 증가한 거는 뭘 적냐? 지난달에 어음 우리가 발행한 거 아직 다 못 갚은 거 일단 전기월액은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어음을 발행했어요. 또 환어음도 우리가 지급인이 되겠다 했던 게 17만 원이다. 지난달에 어음 대금 갚지 못한 게 5만 원이다 하면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이게 부채죠. 그 중에 18만 원은 갚았어요. 그러면 지급어음이란 부채의 감소.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8만 원을 빼면 나머지 4만 원. 자, 요거는 아직 미지급액 이겁니다. 이게 차기 2월이라 그러죠. 다음 달에 가서 또 갚아야죠. 차기 2월. 그래서 다음 달 되면 다시 이쪽 대변으로 오겠지만 자, 그럼 봅시다. 상품 매매 거래 시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다. 자, 지급어음은 상품 매매에서만 발생을 하나요? 발행을 하나요? 지급어음 발행은 다른 거 할 때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음증서 발행은 지급어음은 자, 그럼 물론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이라고 안 적고 미지급금이라고 적기는 하지만 이 어음을 발행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자, 뭐 회사에서 에어컨 설치한다든가 또는 다른 목적에 컴퓨터를 사면서도 어음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뜰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총계정 원장 작성 시 전기 요월액은 차변에 기록한다. 지금 전기 요월액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에. 차기 요월액은 차변에 기록하는데 전기 요월액은 여기.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틀린 겁니다. 차변에 기장하는 게 아니고 대변에 기장하는 거다. 3번.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대변에 기장한다. 어음 발행. 여기 대변에.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맞고요. 만기 시 어음대금을 지급하면 어음대금 지급 차변에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요 7번에 이어서 8번도
복수 정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1번과 2번.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요 두 문제 때문에도 아마 평균 점수가 한 3, 4점 이상, 한 문제당 지금 요게 2점이죠. 2점이니까 그러면 평균 점수가 한 몇 점 올랐겠는데요. 자, 9번 문제. 다음 중 상품에 대한 기말 재고 자산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 자, 기말 재고 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많이 앞에서 상품 재고장 배웠죠. 선입선출법, 일명 P4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리포로 나온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개별법까지는 전부 다 자, 뭐예요?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예요. 정액법, 정률법 외에도요. 생산량 비례법, 기계장치 같은 거. 생산량이 많으면 기계 빨리 낡아버리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감가상각 방법에 있습니다. 2급에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한번 나왔어요.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 1년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뭐 건물이나 기계가 원가가 100원짜리다. 첫 해에는 이게 잔존가치가 없어요. 100 마이너스 제로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계. 자, 이게 내용연수가 뭐 3년이다 하면 이 합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3년 더하기 2년 더하기 1. 그럼 3, 2, 1 하면 6이 되는 겁니다. 6분의 연수의 역수. 원래 첫 해는 3년, 6분의 3. 다음에는 6분의 2, 다음에는 6분의 1.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시키는 방법이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요거 1급에서 간혹가다 나오고요. 2급은 이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라는 거.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라는 경우는 안 나오고 그냥 요게 재고자산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거를 찾는 정도만 나온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거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감가상각 방법이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각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2월 31일 단기 차입금은 얼마인가? 그러면 잘 보세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산 합계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산에 해당되는 거, 현금, 외상 매출금 25만 원, 미수금도 자산이죠. 12만 원. 이건 부채고요.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이거 부채. 그럼 자산 다 나왔죠. 자산 4개를 합치면 얼마죠? 자, 4개 자산 총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자산은 100만 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지금 자본이 얼마예요? 40만 원입니다. 그럼 부채는? 요거는 60만 원이라는 소리죠. 자, 부채 총액은 나왔습니다. 60만 원. 그러면 부채 총액 60만 원에서 자, 나머지 부채들을 빼보면 나와요. 단기 차입금만 모르죠? 60만 원 마이너스 자, 단기 차입금 있고 여기 선수금 있네요. 15만 원. 미지급금. 자, 이거 다 빼야 됩니다. 7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있네요. 16만 원. 60만 원에서 이거 다 빼면 나머지가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이거 다 빼보세요. 그러면 순수금 둘, 세 개. 하나, 둘, 셋. 나오네요. 22만 원. 맞죠? 22 마이너스 16 30 38 12만 원 나오네요. 자, 그래서 22만 원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11번 문제. 다음이 계정 과목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만약 헷갈리면 계정 과목이 조기 등록 당좌 자산 들어가서 그냥 쭉 찾아보세요. 그럼 있을 거예요.
자, 당좌예금, 당좌자산 맞죠?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 맞고 보통예금 다 맞습니다. 어느 거? 이거는 장기성 예금, 투자자산입니다. 4번은. 그래서 1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보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상품을 매출하고 당사에서 매출원이면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거 앞에서 나왔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왜? 수익과 비용을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중복돼서 나왔어요. 매출 운임 5만 원, 이거 운반비 들어가죠, 이거. 비용 발생 있습니다. 매출액은 당연히 또 수익이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으니까 자산 감소지만 어쨌거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그래서 가번은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영향 미치는 거.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0만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가고, 자,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죠. 자산을 취득하면서 일회성 한 번만 나간 거,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는 전부 다 자산에 더해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 증가,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두 개가 생기고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익 비용이 없다 이 말이죠. 답은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만 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재산세 납부하는 경우 있죠. 재산세는 해마다 냅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이상은. 아마 지금 1월 달에는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내야 돼요. 매년 1월 되면. 자,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거 해마다 내는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물론 현금 지급은 자산이 감소지만 재산세라는 세금과 공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요거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영향 미치는 거. 라번 상품을 매입하고 당사에서 매입 운임 상품을 매입할 때 운임은 운반비는 포함한다 그랬죠. 이거 자산에 상품에 들어가 버립니다. 현금 지급 비용이 없습니다. 수익 비용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 가와 다. 예.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됐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기업 회사 전화통신비, 니은 사업주 자택이 전화통신비를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결제하였을 경우 분기의 차변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요거 대변에는 보통예금 되겠죠. 근데 차변에 두 가지를 적어야 됩니다. 뭐하고 뭐. 회사 전화요금이니까 이건 통신비 들어가고요. 사업주 자택의 전화통신비니까 이거 사장님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장님 돈에서 뺍니다. 뭐예요? 인출금. 아까는 어떤 임시계정이죠. 사장님이 나중에 돈을 가져오면 없애주고. 자, 그래서 통신비와 인출금.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3번에 3번이고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2015년 7월 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자, 2014년 1월 1일 건물을 3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 건설 중인 자산이 자 2천만 원이 있음. 지금 2015년 7월 1일 현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 그랬죠. 이거는 아까 앞에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안 된다 그랬죠. 현재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낡아버린다 이런 표현은 없죠.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역연수는 10년, 잔존가액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겠죠. 2014년 1월 1일인데 지금 2015년 7월 1일 현재니까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 1년치가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 자, 내용연수분의 자 어디 있어요? 내용연수가 10년이라 그랬습니다. 내용연수 10년.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제로죠. 취득원가는 3천만 원. 그리고 잔존가액은 제로니까 제로가 되고 그러면 3천만 원 10년으로 나누게 하면 1년에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인데 1년에 300인데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절반 150만 원을 더 더하면 총 450만 원이 2015년 7월 1일 현재 감가상각 누적된 금액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틀리게 작성된 계정 과목은 어느 것이냐? 자, 볼까요? 시산표는 중간에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중간에 점검하는 겁니다. 분개한 거를 각 계정에 옮긴 전기한 게 맞았나 틀렸나 중간 검사하는 건데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을 한데 다 모아놓은 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외상매출금 이건 자산이죠. 자산.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이건 부채죠. 그 다음에 이건 자본이죠.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이 들어옵니다. 이거 수익이죠. 광고 선전비는 이건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산은 항상 차변이 많습니다. 현금이 잔액이 제로가 될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가 날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나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마이너스 10,000원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항상 차변에 잔액이 남고요. 자, 여기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변에는 잔액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부채는 잔액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 부채는 반대로 잔액이 이쪽에 있어야죠. 근데 지금 차변에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자본도 잔액이 이쪽에 있는 거 맞습니다. 비용은 차변에 있어야죠. 비용이 발생. 수익은 대변이죠. 거래입 판례수 결합관계에 나오는 대로 증가 또는 발생하는 쪽. 그럼 부채가 지금 위치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요거 두 개를 아마 바꿔서 적었거나. 그래서 요 합계를 내보면 엉터리 장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 틀렸구나. 어느 거 외상매입금 확인해봐. 알고 봤더니 여기가 12만 원, 여기가 11만 원, 그래서 잔액이 여기 10,000원. 이렇게 하면은 맞을 수 있는 거죠. 뭐 합계는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틀리게 작성된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 잘못됐다. 자, 해서 몇 번이죠? 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여기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다음 시간 실무시험, 요 63회 실무시험 할 테니까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까지 입력해서 자, 강의 볼 준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